안녕하십니까. 2월 17일 2월 3주차 김능구의 전국진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이강윤 KSY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소장님을 모시고 김능구와 이강윤의 여론조사 대회부를 매월 3주차부터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선 이강윤 선생님 소개를 본인이 하시겠습니까? 예. 조금 쑥스럽습니다만은, 그리고 별로 내세울 건 없습니다만은, 그 유명한 폴리TV 시청자 여러분들께 첫 인사를 드려서 대단히 영광이고요. 미국의 폴리티코 뉴스가 있다면 그보다 더 빨리 정치 전문 뉴스 영역을 개척하신 곱슬 김능구 선생, 김능구 선배, 제가 좋아하는 개인적으로 선배입니다. 이렇게 정치의 계절을 다시 맞아서 영상으로 만나 뵙고 있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월 1회인데 맞죠? 월 네. 1회. 들을 만한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동아일보에서 기자 생활을 시작했고요. 방송판 한겨레라고 할 수 있는 국민TV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에서 보도 편집 담당 이사를 했습니다. 잠시 노무현 정부 때 어쩌다 공무원도 한 4년 했고요. 지금은 여론조사 전문 기관인 한국사회 여론연구소, 영문으로는 KSOI라고 합니다. 거기 소장을 맡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새해 들어 정치권의 관심이 4월 재보궐선거에 쏠려 있지만 1년 앞으로 다가선 대선의 흐름에도 상당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대로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이강윤 소장님과 함께 최근 여론조사에 나타난 대권 구도의 흐름과 의미, 변수를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발표된 것이 2월 6일에서 9일 SBS가 입소스에 의뢰한 조사인데요. 이재명 28.6, 이낙연 13.7, 윤석열 13.5%입니다. SBS가 신년 여론조사로 발표한 것과 비교하면 한 달 새에 이재명 지사는 5%포인트 상승, 이낙연 대표와 윤석열 총장은 각각 3%포인트와 5%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그야말로 이재명 1강 체제가 뚜렷해진 느낌인데요. 다른 조사 결과는 어떻습니까? 네, 작년 8월을 기점으로 이재명 경기지사의 독주 또는 약진, 그런가 하면 나머지 주로 거론되던 유력 후보들은 하락이나 정체입니다. 그거 한마디로 줄일 수 있겠고요. 주기적으로 대선 주자 지지도를 조사하는 여러 기관들의 결과는 대동소이합니다. 제가 소장으로 있는 KSOI 조사는 매월 이루어지는데 1월 22일 조사 결과는 이재명 26.2%, 윤석열 14.6%, 이낙연 14.5%였습니다. 지난해 12월과 비교해서 이재명 상승, 나머지 두 후보의 하락 추세가 동일합니다. 한국갤럽이 2월 2일에서 4일까지 조사한 결과는 이재명 1강 구도를 더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이재명 지사 27%, 이낙연 대표 10%, 윤석열 총장 9%로 나왔습니다. 지난해 12월과 비교하면 이 지사는 7%포인트 올랐고 이낙연 대표는 6%포인트 내리고 윤석열 총장 역시 4%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작년 11월까지만 해도 19% 동률의 양강 구도를 보이던 여권의 두 주자가 이제 2배 이상의 격차로 벌어진 겁니다. 결국 최근 대선 후보 관련 여론조사 결과가 보여주는 흐름은 이재명 지사의 약진과 나머지 후보군의 정체 또는 하락이라고 집약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재명 지사 독주의 배경은 상대 후보군과 이재명 본인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이재명 지사 상승세의 동력을 살펴보는 것이 순서일 것 같습니다. 지난해 1월 갤럽 기준으로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은 3%에 불과했습니다. 그것이 올해 2월엔 27%까지 그야말로 드라마틱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지지율 그래프를 보면 3번 정도의 변곡점이 보입니다. 첫 번째, 5% 미만의 군소 후보군에서 단숨에 10% 이상의 유력 후보로 떠오르게 되는 것이 작년 3월이었습니다.
코로나19 초기 대구 신천지 발로 처음 코로나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이재명 지사가 보여준 행정가로서의 결단력, 실행력이 국민들에게 세상 깊은 인상을 심어주었습니다. 여의도 정치인들처럼 좌우우면하지 않고 행정명령을 동원한 가감한 방역 조치와 민생 등 대책을 실행에 옮겼고, 그 결과는 지난 대선 민주당 경선 주자 중 한 명이었던 인물을 확실한 차기 대선 주자로 자리 잡게 했습니다. 두 번째는 작년 7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파기환송이었습니다. 이재명 지사 본인의 표현을 빌자면 신용불량자가 될 위기였는데 그 판결로 그를 옥죄고 있던 족쇄가 풀리면서 대선 주자로서의 신뢰도가 급격히 상승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바로 다음 달인 8월부터 독보적 1위 이낙연 구도가 이낙연 이재명의 양강 구도로 바뀌게 됩니다. 세 번째 시점은 작년 12월인데 이재명 지사가 기본소득을 비롯한 이재명표 정책으로 이슈 선점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비해 다른 후보군들은 상대적으로 어려움에 처하면서 급격하게 격차가 벌어지는 현상을 가져오게 됩니다. 상승 추세의 변곡점을 말씀드렸는데 이재명 지사가 부각되는 원인에서 경기도지사란 직책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중앙정치와 일정한 거리를 두면서도 메시지의 선명성을 확보하고 자신만의 정치적 브랜드를 키워나가는데 유리한 조건이고, 이 지사는 이것을 최대로 활용하는 느낌입니다. 특히 최대 광역단체인 경기도를 자신의 확고한 지지 기반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시도광역자치단체장 평가에서 이재명 지사는 지난 8개월간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취임 초기 최하위에 머물던 것과는 비교하면 경기도 도정의 성과를 도민들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결과로 보입니다. 갤럽조사 결과를 보면 경기 인천 지역의 대통령 후보 이재명 지지율은 40%를 넘었습니다. 아주 탄탄한 지역 기반을 나타낸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전에 경기지사였던 이인재, 손학규, 김문수 지사 등은 오히려 경기도지사가 대선 후보로서는 상당히 결점으로, 어려움으로 다가왔었는데 완전히 그것을 역전시켰다고 봅니다. 네, 역시 여의도 정치 시조새다우시게 이재명 완전 정복, 완전 해설을 해주신 것 같아요. 많은 부분 공감이 갑니다. 사실 1년간의 이재명 후보의 변화는 앞으로 정치학적으로 상당한 연구 대상, 공부 대상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방금까지 김능구 대표께서 큰 흐름을 짚어주셨으니까 저는 지지율 상승의 원인을 최근의 상황을 몇 가지 예로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 독자적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실행에 옮기면서 이른바 기본소득 논쟁에서 일단 대중들의 정서적 지지를 획득했다고 보고 싶습니다. 기본소득을 둘러싼 이낙연 대표 그리고 정세균 총리, 여기에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까지 가세하면서 반박성 발언이 나왔지만 기본소득 자체가 굉장히 실증적인 논란을 많이 해야 하는 매우 어려운 과목임에도 불구하고 우선 당장은 그런 논쟁으로 이어지기보다는 대중의 정서는 이미 이재명 지사의 주장 쪽으로 좀 기울어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것들이 여론조사 수치로도 보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안은 이재명 지사의 트레이드마크가 된 즉각적 실천력과 돌파력, 이것을 재입증하면서 대중들에게는 과연 이재명, 사이다 이재명, 이런 이미지를 가일층 강화시키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현재 지지율 추이를 보면 한 가지 주목할 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낙연 대표에게 몰렸던 지지세의 일부가
거의 고스란히 이재명 지사에게 옮겨간 측면이 매우 강한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판세를 읽고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이낙연 대표 지지하던 사람 중에 2% 정도가 빠졌다고 칩시다. 이들이 중도층에 머물지 않고 바로 이재명 지사에게 간다고 보면 이낙연 대표에서 빠진 2%, 이재명 지사에게서 올리는 2%,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4%라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저는 아직까지는 중도층에 머물기보다는 이재명 지수로 갈아타는 율이 높다고 보는데, 이런 일이 몇 번 발생하면 그 합입, 승수 효과를 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차이로 이어집니다. 최근 갤럽 조사에 의하면 민주당 지지층의 40% 이상이 이재명 지사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40대 연령층의 지지율도 무려 40%에 가깝습니다. 이른바 친문, 대통령 핵심 지지층이 이재명 지사 쪽으로 돌아서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추론을 충분히 가능하게 합니다. 지난 대선 때부터 쌓여진 이재명 지사에 대한 의심이 어느 정도 해소되어 가고 있는 단계라고 분석할 수도 있겠고, 이것이 이재명 1강, 그 흐름을 끌고 가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이재명 지사의 상승세가 단순한 현재 1위보다는 큰 의미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그동안의 이재명 지사의 그 지지율의 한계였던 호남과 친문 지지 세력의 어떤 변화를 갖다가 우리가 유심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낙연 대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8월 60.77%라는 유례없는 지지율로 당대표에 선출될 때까지만 해도 7개월로 제한된 당대표지만 대권으로 가는 가장 확실한 길이라는 데 대해서 대부분 동의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돌아본 결과는 당대표직이 이 대표에게는 독이 되었다는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여당 대표라는 직책은 대통령과 보조를 맞춰야 한다는 점에서 정치인 이낙연 자기만의 모습을 부각하는 데는 한계가 뚜렷했습니다. 대표직을 수행하는 동안 당내 주류 친문 세력과의 관계에서 리더십을 보이지 못했다는 것이 현재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이른바 추윤 갈등이 악화 일로를 걷는 상황에서 사태 해결을 주도하지 못했고, 특히 올해 초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은 결정적인 정무적 판단 착오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대권 지지율은 10%대 초반으로 급락한 상황입니다. 현재 2월 국회를 통해 개혁 입법의 완수와 4차 재난지원금 지원 등 코로나 민생 이슈를 주도하고 있고, 이익공유제, 국민생활기준 2030 등 아젠다를 던지고 있지만 이낙연 개인에게 돌아온 반항은 그리 크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제 이낙연 대표에게 다시 기회가 있을 건지에 대해서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우리 이 소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물론 이낙연 대표에게,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기회는 있습니다. 대선은 1년 정도 남아 있고요. 1년 1개월. 결코 짧은 시간은 아니죠. 무슨 변화가 올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낙연 대표가 현재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쉽지 않은 양상인 것도 부인하기 힘들 겁니다. 당 대표로서 스스로의 입장 정리와 발언 하나, 작은 행보에 이르기까지 제약이 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민주당의 실책이나 당 소속 의원들의 실언 등도 거의 고스란히 당 대표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개혁 입법을 상당수 통과시켰고 또 다른 진전도 있었지만 대중들은 아직 거기에 큰 점수를 주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당대표직의 수행이 적어도 플러스가 되지 못한 것은 일정 부분 사실이라고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대표 이낙연에게도 분명한 기회는 있습니다.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당대표로서 후보를 잘 고르고 선대위원장으로서 열심히 뛰어서 좋은 결과를 낳게 된다면 대표직 수행을 플러스 요인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기회는 아직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대표직에서 물러나서 대선 후보 정치인으로 돌아간다면 또 다른 양상을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즉, 경쟁자와 본격적인 각을 세우면서 본인의 특장점을 차곡차곡 발휘해가면 기회가 되는 계기를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유력한 상대인 이재명 지사가 현직 도백으로서 정치활동의 운신폭에 제한이 있다는 점에서 당 대표직을 내려놓은 이낙연은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그리고 오히려 어느 면에서는 유리한 위치에 설 수도 있습니다. 즉 이낙연 대표는 정책과 정치라는 두 측면에서 이낙연의 시간은 충분하고 그 시간을 여하히 활용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민주당 내 지지 세력 분포를 감안한다면 이낙연에게 기회는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국민들이나 민주당 내에서 이낙연 거부감이 적다는 것은 매우 큰 강점으로 보고 싶습니다. 또한 이른바 친문 세력이 마지막에 전략적으로 이낙연을 선택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다고 봅니다. 다만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이 오래된 속담은 꼭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이낙연 대표가 그 호남 민심을 갖다가 이번에는 호남에서도 대통령을 하는 호남 민심을 온전히 다시 회복시키고 그 다음에 본인의 그 정치 아젠다, 네. 새로운 시대 정신에 맞는 정책들을 갖다 가감하게 내오고 그 가운데에서 문재인 정부와 일정 정도 차별화를 갖다 시도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속에서 금방 말씀하신 대로 친문 세력들이 최종적인 전략적인 선택을 한다면은 반드시 지금 상승할 기회도 저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근데 이 모든 것은 이낙연 대표한테 주어진 거 아니냐. 정말 본인이 냉철한 판단과 그리고 본인의 어떤 이 참모들과 함께 이 난국을 어떻게 제대로 돌파하느냐. 일단 재보선 결과가 기다려지는 이유입니다. 그렇습니다.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만 스타일의 대혁신, 대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금방 우리가 봤듯이 과거 김무성 전 새누리당의 대표 그 경험에서도 보면 대권 주자가 집권 여당의 당대표 위치에서는 스스로 색깔을 유지하고 지지율을 지키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 김무성 당대표도 여론조사상 대선 주자 1, 2위였습니다. 하지만 30시간의 법칙이 말해지듯이 본인이 내놓은 메시지를 갖다가 30시간 이내에 다시 번복하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서 대선 주자로서의 어떤 이 지지세를 갖다가 상당히 잃어버리게 된 거죠. 그만큼 집권 여당 대표의 운신의 폭은 한계가 주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소장님 또 이야기한 대로 4월 보궐선거와 그 이후 정치인 이낙연의 행보에 부활의 기회가 있을 수 있다는데 저 또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최근 재밌는 것이 민주당 내에서 대선 후보 경선 시점을 180일에서 120일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당헌 당규를 많이 바꿨잖아요. 그랬죠. 그래서 뭐 바꾼다 하더라도 별 거부감 없고 당에서 뭐 정할 탓이다 저는 그래 보는데 특히 대선 후보 정하는 거야 당에서 이 결의로 정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여러 가지 미묘한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뭐 말하자면은 국민의힘에서 120일로 전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은 이게 무려 2달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미리 후보를 정해서 뭐 이 하살맞이 될 필요가 있냐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는 하지만 사실상 그 이면에는 현재 부동의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지사를 견제하는 표현 아니냐 그런 정서가 나타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금 늦춰져야 제3 후보라든지 이런 후보들이 좀 국민적으로
대중적인 어떤 새로운 어떤 새를 얻어나갈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아주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고요. 민주당이 중요한 고비마다 당헌을 많이 바꿔왔어요. 우선 비근한 예로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궐선거 때 원인을 제공한 정당은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 그런데 많은 무리를 무릅쓰고 욕도 먹어가면서 했습니다. 그거에 비하면 180일을 120일로 줄이는 거는 뭐 오히려 작은 문제라고 볼 수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바꾸는 것 아니냐라는 정치적 부담은 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뭐 결국은 그 문제는 당 지도부가 어떤 결정을 내리냐인데 현재 지도부가 그 정도의 정치력 또는 결단력을 보여줄 수 있느냐? 저는 뭐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재명 후보 측의 반응이 좋을 리야 없겠지만 그건 한두 번의 해프닝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자, 그리고 현재 가장 주목되는 인물이 정세균 총리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네. 코로나19 방역의 최전선에 진두지휘하며 코로나 총리로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최근 한 조사에서는 민주당 내 차기 대선 주자 접합도에서 마의 숫자라고 하는 5%를 넘는 지지율을 보였다고 합니다. 민주당의 중진 의원이 전한 바에 의하면 대선 출마 의지는 분명하고 코로나19가 진정되고 국민의 일상이 회복되는 시기 빠르면 4, 5월께 출마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아마 재보선 이후에 네. 사퇴 시기가 조응되리라 봅니다. 네. 이 소장께서는 또 달리 주목되는 인물이 있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굳이 고르라고 하시면 저 역시 정세균 총리 그리고 그건 내가 여지껏 다 말했으니까 한 명 더 골라봐 라고 하신다면 임종석 청와대 전 비서실장을 고르고 싶습니다. 우선 정세균 총리는 4월 재보선 후에 사퇴하고 본격 정치 행보에 뛰어들 것이라는 것은 이미 어제 오늘 사이에 기사가 나오고 있고 기정사실화 되어가는 분위기고요. 다만 전혀 알려지지 않은 대선 후보가 나서서 대중에게 존재를 각인시킬 시간적 여유는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봅니다. 1년 정도 남아있지만 전혀 모르던 사람이 주자급으로 크는데 1년은 너무 빠듯하다. 그래서 아까 언급하신 경선 시점 조정은 제3 후보의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고 당내에 그런 고민이 있다는 증거로 보고자 합니다. 정세균 총리 이외에 임종석 전 비서실장을 제가 찾아서 들게 된 이유는 일단 친문의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 다음에 지금 거론되는 사람들에 비해서는 비교적 뉴 제너레이션이라고 할 수는 있다. 물론 그의 지명도는 굉장히 학생운동 할 때부터 높긴 했습니다만 정치인으로서는 상당한 공백기도 있었고 말이죠. 또 하나 청와대 비서실장을 그만둔 뒤에 그의 행보가 예사롭지는 않았다. 흔히 보던 정치인들의 고정화된 패턴은 아니었고 비교적 다른 영역에서 있다가 중요할 때 구원투수 또는 원타임 릴리프 투수처럼 나와서 한 번씩 했다는 것이 대중들에게는 조금 새롭게 비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점에서 골라봤습니다. 네. 그리고 대선 경선이 아마 벌어지면은 지역을 대표하는 분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자면은 그 경남에는 김두관 의원, 전 경남지사를 지냈죠. 예. 그리고 강원도에는 이강재 의원, 강원도지사를 지냈죠. 예. 그리고 현 충남도지사인 양성조 전 국회의원을 지냈던 분입니다. 양성조 지사. 그리고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던 대선 후보 경선 시점의 문제. 네. 180일 전에서 120일로 바뀌면은 가장 주목받는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현 경남도지사인 김경수 예. 지사. 예. 왜냐하면 김경수 지사는 많은 이 전문가들이 대법 판결에서 이렇게 그 파기환송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럼 파기환송을 되면은 이전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지난 2017년도 대선에서 홍준표 의원이 대법에서 파기환송되면서
대선 주자로 나서게 됐던 그랬죠. 거거든요. 그래서 김경수 지사도 대구에서 파기환송이 되면은 대선 주자로 나설 기회가 있다. 그 승수 효과는 굉장히 클 겁니다. 그렇죠.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탄력이 커질 수 있죠. 예, 제가 그렇기 때문에 아마 180일에서 120일로 바꾸는 부분들은 가능성이 높다. 고 이렇게 봤던 문제입니다. 예.